최근 시세가 4억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3억 9천에 낙찰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낙찰자가 미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납하면서 보증금 약 3,300만 원 정도가 몰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물건에는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찰은 언제쯤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자, 이렇게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에 낙찰되었다가 미납을 한 사건인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미납을 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입찰하는 것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11월에 경매광장 아카데미에서 새로 개강을 합니다. 누구든지 경매광장에 오시면 안전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임차인은 자신은 대항력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현재 충돌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에 따라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본 물건은 인천 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별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대지권은 4.78평. 건물 면적이 좀 큽니다. 전용 면적이 32.45평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4억 7,4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최근 거래 시세를 알아보니까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가가 30% 저감된 70%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옆에 입찰 진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매각기일에는 유찰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변경 절차를 거쳤다가 2차 매각기일 올 7월 달입니다. 이때 낙찰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3명인데요. 이 당시에 그 낙찰 금액은 3억 9천만 원. 감정가 대비 82% 정도가 됩니다. 최근 시세가 4억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3억 9천에 낙찰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낙찰자가 미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납하면서 보증금 약 3,300만 원 정도가 몰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물건에는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3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4년 11월 21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의 그 핵심 부분. 앞에서 제가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 절차가 진행되니까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임차권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임차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매각물건 병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임차인은 강선모 씨입니다.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4년 1월 2일인데요. 그 외에 그 말소기준권 일자를 보니까 2014년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 임차인 강선모 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네요. 2022년 9월 7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5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 그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해 볼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3년 4월 17일이니까 결국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낙찰가만 넉넉하다고 하면 강선모 씨는 배당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전입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전입일과 확정일자 사이에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가 끼어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못 받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는지 먼저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등기부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은모 씨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항목 2014년 10월 24일 날 근저당권이 한 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자는 하나은행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9,40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또 한 건의 근저당권이 하나은행 앞으로 설정이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두 개의 채권 최고액을 합계해 보면은 4억 1,400만 원인데요. 현재 이 아파트의 거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의 정상적인 대출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대출을 나갔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이 강선모 씨한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강선모 씨는 소유자 김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가장 임차인으로 볼 만한 소지가 많은데요. 그러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입찰 분석을 해야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 강선모 씨는 하나은행 대출 당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줬는데요. 근데 막상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권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는 무상거주 임대차 확인서. 자, 이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적정한 입찰가를 써서 낙찰받으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정작 임차인 강선모 씨는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적극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례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판례를 토대로 해서 이 사건의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참고될 만한 판례를 먼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자료는 둘 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출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다음에 정작 경매 절차가 진행되니까 집행관은 현황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해서 임차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임차인이 대출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긴 했지만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적극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신뢰가 크게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 자,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대출은행이 직접 입찰을 했다는 점에서 제3자가 입찰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제3자가 입찰했던, 대출은행에서 직접 입찰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무상거주 확인서를 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행사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입찰자들에게 공지가 되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같으면요, 입찰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내용이 법원의 경매 자료에 공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무상거주 확인서만 믿고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입찰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법원의 판단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고양지원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도 임차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현황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 앞의 사건과 비교하면은 둘 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라는 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앞의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을 주장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임차권의 주장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무상거주 확인서는 현재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법원의 자료에도 공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임차인은 가타부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입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건 신의칙 위반이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금 봤던 그 앞의 사건 둘 중에 어느 사건에 가까울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임차인 현황자를 보면서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그 판례를 토대에서 본다고 하면 이 강선모 씨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지만 정작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무상거주 확인서만을 믿고 이 강선모 씨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 하나은행 채권이 유동화 전문 유한의사로 지금 양도가 되고 그 채권 양수인이 강선모 씨를 상대로 임대차 대항력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임차를 상대로 임차권 대항력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함. 인천지방법원 2024 가단 272599. 자, 이렇게 사건 번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 번호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심 판결 선고일이 2024년 11월 1일입니다. 다행히도 입찰 기일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1심 판결의 선고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입찰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유형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현재 이 임차인은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긴 했지만, 그러나 앞에 그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낙찰자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강선모 씨가 은행에 대해서는 신의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배당의 문제에서 논란이 될 사안이고요. 현재 낙찰자와 관련해서는 배당의 문제보다는 대항력의 문제죠. 결국 자신이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니 낙찰자 당신이 2억 5천만 원을 책임져라. 인수해서 책임져라. 자, 이렇게 주장할 공산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그 판례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낙찰자가 결국 책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요,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결론은 이제 물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찰한 사람들은 사안의 애매성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험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입찰은 언제쯤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같이 볼까요? 어쨌든 입찰은 2억 5천만 원을 일단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최저가가 3억 3,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최저가가 2억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현재 이 아파트의 거래 시세가 약 한 4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봤을 때는 2억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